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마이바흐의 실내는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성격이었다. 빗방울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마저도 정교하게 계산된 백색 소음처럼 들릴 정도였다. 차량 내부는 최고급 발로나 가죽과 피아노 블랙 트림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권지역의 값비싼 향수와 새 가죽 냄새가 차갑게 뒤섞여 있었다. 넥수스 CEO 권지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는 컨퍼런스 콜의 마지막 단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정확했으며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미세한 목소리 떨림이나 숨소리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데 능숙했다. 그에게 협상은 데이터와 확률의 게임일 뿐이었다. 최종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5분 안에 대체 투자안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파텍 필립 시계의 초침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10초, 20초. 그의 심장 박동은 분당 60회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에게 시간은 압박을 위한 또 다른 도구였다. 마침내 상대방의 항복 선언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법무팀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블릿 PC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성공의 기쁨도 긴장감의 해소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완료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통제와 권력의 화신이었고, 그가 이룩한 제국 넥수스는 그의 그런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넌사인과 교통체증의 불빛들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33세의 권지혁.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 그 자체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직 자신의 머리와 기술력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을 일궈냈다. 재계에서 그는 IT 업계의 얼음군주로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움직이는 남자. 그의 삶은 오차 없는 알고리즘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차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낡은 재래시장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렸다. 다음 사업 계획을 구상하며 무심코 창밖을 보던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박혔다. 평소라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가 본 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택시를 잡으려는 한 여자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트렌치코트는 세찬 비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는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남자아이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기묘하게 뒤틀리는 듯한 감각이 지역을 덮쳤다. 그의 명석한 두뇌가 처음으로 논리적 설명을 찾지 못하는 이미지 앞에서 멈춰 섰다. 여자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으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럴 리가 없다고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오하린, 그가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6년 전 마치 연기처럼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심장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바로 그 여자였다.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는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초당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던 그의 두뇌가 순간 하얗게 정지했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갔지만 비에 젖은 옆 얼굴의 손과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옥탑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 그의 터무니없는 계획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며 반짝이는 눈으로 응원해주던 그녀. 차갑고 이성적인 자신을 유일하게 무장해제시키던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남자아이 둘에 여자아이 하나. 대략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고, 하리는 비를 맞으며 그 아이들을 달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불빛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이 마이바흐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잠시 비춰졌다. 권지혁은 숨을 삼켰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확대되어 들어왔다. 고집스럽게 담은 턱 날카로운 눈매 아직 앳되지만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얼굴의 윤곽까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두 아이를 보았다. 여자아이는 할인을 닮았지만 우는 모습마저도 어딘가 자신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다른 남자아이 역시 첫 번째 아이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의 잊혀진 과거를 비추는 세 개의 작은 거울. 그 순간 기계가 부서졌다. 얼음 군주가 녹아내렸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와 혼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6년, 시간의 간극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터져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빗속으로 뛰쳐나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묻고 싶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고? 지난 6년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원초적인 충동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회장님, 그의 충동적인 움직임에 늘 침착하던 김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멀고 아득하게 들렸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지역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오아린과 세 아이뿐이었다. 바로 그때 노란색 택시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하리는 거의 아이들을 차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꽝! 택시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지역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노란 택시는 매정하게 차들의 행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또다시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안도알.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차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좌석에 눌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몸은 지난 수년간 훈련된 대로 극도의 혼란 앞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택시는 이미 몇 대의 차 뒤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빗줄기 속에서 노란색 불빛이 점차 희미해졌다. 권지혁은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지난 6년간 억지로 억눌러 왔던 고통,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자신의 얼굴을 한 세 아이의 모습과 함께 몇백 배로 증폭되어 그를 덮쳐왔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차자네. 김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그 여자, 저 택시에 탄 여자, 그리고 저 아이들.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김비서는 난생 처음 보는 주군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마이바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권지혁은 이미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할인과 함께 웃던 순간들, 아무것도 없던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차가운 이별 통보. 그의 일에 대한 집착에 지쳤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당시 자존심과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녀를 증오했고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하지만 지금 새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오하리는 결코 그런 이유로 자신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이별 통보 뒤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면 그는 비에 젖은 도시를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륙한 거대한 제국이 이 지독한 미스터리 앞에서 한없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영원히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칠흑 같은 어둠과 도시의 불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구도 바깥 풍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평소라면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었을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 꾸며진 거실은 넥수스의 데이터 분석팀이 급히 설치한 수십 대의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찼다. 조용한 허밍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기계들은 이 집의 주인만큼이나 냉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소파에 앉아있지 못하고 창가와 모니터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쓸어넘긴 탓에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수십 개의 화면에서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를 쫓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얼굴, 할인의 지친 표정,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이 세 가지 변수가 그의 완벽했던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비서는 그의 곁을 지키며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서울시 택시조합 전체의 운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AI를 통해 해당 시간대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모든 노란색 택시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15분입니다. 결제 기록은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현금 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분석팀이 택시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빛이 번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은 마른 세수를 했다. 자신의 손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쥐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가 구축한 기술의 제국은 그녀의 행방 앞에서 무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거세졌다. 6년 전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의 일에 대한 집착에 더 이상 지쳤다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모든 슬픔을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잊으려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의 존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녀의 이별 통보는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무엇이 그녀를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찾았습니다. 한 분석팀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모니터로 쏠렸다. 인근 상가의 방범용 CCTV에서 비교적 선명한 번호판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택시의 운행 일지를 조회한 결과 목적지는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주소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위치한 낡고 작은 빌라 주소였다. 지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알던 오하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났다면 왜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 모순이었다.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고 삐걱거렸다. 차 준비해. 지혁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김비서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회장님, 벌써 새벽입니다.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 지혁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목표가 정해진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마이바흐가 다시 서울의 젖은 도로를 달렸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창밖의 풍경은 점차 낡고 소박해졌다. 지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분노를 터뜨려야 할까? 아니면 해명을 요구해야 할까? 평생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애원해 본 적 없는 그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은 마이바흐가 들어서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지혁은 차에서 내려 걸었다. 새벽 공기는 비에 젖어 차가웠다. 오래된 빌라들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한 집 담벼락에는 낡은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한 대가 기대어 있었다. 그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그는 주소에 적힌 낡은 3층짜리 빌라 앞에 섰다. 201호.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저 안에 자신의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때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장을 보러 막 집을 나서던 참이었던 오하린과 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집 안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은 문 밖에 서 있는 지혁을 발견한 순간 차가운 철가면처럼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놀라움, 그리고 곧이어 깊은 경계심과 두려움이었다. 지혁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아이들 누구 아이들이지? 하린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침입자를 막아서는 어미사자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긴 왜 왔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지혁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얼굴을 하고 있었어. 3명 다. 하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적인 가시가 돋아 있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죠. 권지혁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권지혁 씨.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던 입술에서 나온 그 호칭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와서 왜 아는 척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그 말은 지혁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넥서스의 창업 자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그녀의 응원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녀는 전화 한 통으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야. 날 버린 건 당신이었어. 버려. 하린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데요. 당신을 위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뻔했다는 듯이.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밀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꺼내들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집 뭐든 말만 해. 네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할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지혁이 한때 사랑했던 그 불꽃이 타올랐다. 돈 6년 전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당신은 여전하구나, 권지혁.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기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세계 밖으로 내쳐졌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문틈으로 자신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수한 눈망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낡은 빌라 골목에 선 채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닫힌 문 하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차로 돌아온 지혁은 할인의 말에 잠식당했다. 6년 전에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그는 항상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돈을 경멸하며 새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전화 속의 그녀와 눈앞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왜 그녀는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떠나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그 필사적인 부정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권지혁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차갑고 분석적인 본래의 얼음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오하린 씨의 지난 6년을 다시 조사해. 단순한 거주지나 직업이 아니야. 그녀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 특히 그녀가 6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모든 정황을 샅샅이 뒤져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6년 전 넥수스의 기술 유출 누명 사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경찰 조사 자료, 내부 감사 자료 관련된 모든 것을. 김비서는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지혁은 자신이 방금 내쳐졌던 그 작은 빌라를 응시했다. 지난 6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복잡하게 얽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연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모두 갇혀있는 그 닫힌 문 뒤의 진실을 찾아내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하린의 세계와 권지혁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갈라놓는 경계선처럼 울렸다.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 밑에서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강인한 가면 뒤로 지독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찾아왔다.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권지혁이 바로 문 밖에 서 있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무섭게 생겼어. 첫째,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 옆에는 쌍둥이 동생 서준이와 막내딸. 하은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하리는 마법처럼 자신의 혼란을 억눌렀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였다. 이 작은 우주의 유일한 방패이자 기둥이었다. 하리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녀는 새 아이를 한 번에 꼭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 아가들. 그냥 길을 잃은 아저씨인가 봐.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잠갔다. 딸칵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나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할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역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원하는 게 뭐야, 돈집.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 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6년 만에 귀국. 그것은 결코 권 지역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약 없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생존과 뒤얽혀 있었다. 지역의 등장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변수였다. 그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이들과 그녀가 파멸시키려 했던 목표물 사이에 놓인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서자 평범한 서민 가정집의 거실은 최첨단 지휘본부로 변했다. 하리는 소파 테이블 위에 랩탑 2대와 여러 개의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서는 그녀가 직접 조립한 고성능 데스크탑이 조용한 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세 대의 모니터가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발했고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스트리미 화면 위를 빠르게 흘러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다정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감정을 지운 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냉철한 디지털 전사의 얼굴이었다. 오아리는 단순한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방화벽과 암호화된 서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유령 천재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과거 넥서스의 인턴 시절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권지혁이 유일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인턴 이상의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 시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재능이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베리타스 그룹의 최진석 회장이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바로 그 남자. 그녀는 그의 불법 자금 흐름을 수년째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베리타스 그룹의 복잡한 조직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진석 회장의 사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모니터에서는 수십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거치는 접속 로그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몇 겹의 위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베리타스의 해외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의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찾아낸 취약점이었다. 아이스월이라 불리는 베리타스의 1차 방화벽은 견고했다. 하지만 하리는 이미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시스템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열어두는 아주 작은 백도어를 찾아냈다. 그녀가 직접 코딩한 스크립트가 실행되자 몇 줄의 코드가 마치 유령처럼 방화벽을 통과했다. 진입 성공.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다. 내부에는 넥서스의 초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침입 탐지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버티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과거에 지역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개발에 참여했던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의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케르베로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의 패턴을 감지한다. 그렇다면 패턴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하린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침입 코드를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정상적인 시스템 로그 데이터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 전송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군대를 보내는 대신 수천 명의 스파이를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국경을 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끔찍하게 느렸지만 케르베로스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진행률 표시줄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하리는 잠시 숨을 돌리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병원 간호사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어머님 상태는 안정적이시지만 다음 주까지는 밀린 병원비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번 컨설팅 의뢰는 위험했지만 성공 보수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이들과 함께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큰 액수였다. 그리고 의뢰 내용은 그녀의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했다. 베리타스 그룹 최진석 회장의 비자금 증거 확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을 때 데이터 전송이 99%에서 멈춰 있었다. 케르베로스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스캔을 시작한 것이다. 경고 메시지가 화면 한 구석에서 붉게 깜빡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초 안에 연결을 끊지 않으면 역추적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거의 다 왔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케르베로스의 연산 능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다른 구역에 수십 개의 더미 공격을 동시에 실행했다. AI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1초, 2초. 케르베로스의 스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그 틈을 타 마지막 데이터 패킷이 서버 깊숙한 곳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설치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하리는 즉시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가 심어놓은 디지털 버그는 이제부터 유령 회사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암호화하여 그녀의 비밀 서버로 전송할 것이다. 증거가 모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성공의 안도감도 잠시 권지혁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더했다. 만약 그가 독자적으로 최진석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최진석은 위협을 느끼고 자금 흐름을 동결하거나 서버를 폐쇄할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지혁은 이미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 그가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거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아이들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하리는 잠든 아이들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이 끔찍한 전쟁을 계속하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최진석의 숨통을 더 빨리 끊어야 한다. 그리고 권지혁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사라져야 한다.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폭풍 최진석의 위협과 권지혁의 집착 사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의 고독한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베리타스 그룹의 회장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자단목 책장에는 동서양의 고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은 수십 년간 수많은 거래와 음모를 목격해온 역사의 증인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책과 값비싼 시가, 그리고 권력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 공간의 주인인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비서실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을 조용히 곱씹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언뜻 비치는 눈빛은 늙은 맹수처럼 예리하고 차가웠다. 권지혁이가 6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 최진석 회장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짚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건조했다. 네, 회장님. 넥수스 법무팀과 데이터 분석팀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목표는 6년 전 기술 유출 누명 사건의 재조사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최진석 회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딱딱딱. 불규칙하고 신경질적인 소음은 비서실장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이 늙은 여우가 사소한 변수 하나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6년 전 사건은 베리타스 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였고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다.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른 파일을 내밀었다. 오하린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진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책상을 두드리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오하린. 6년 전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총명하고 고집세던 어린 여자아이. 그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최진석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그의 눈앞에는 현재의 사무실이 아닌 6년 전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6년 전 부도 직전의 베리타스를 살리기 위해 그는 경쟁사 넥서스의 심장이었던 권지혁에게 기술 탈취 누명을 씌웠다. 계획은 거의 완벽했다. 하지만 당시 인턴 사원에 불과했던 오하린이 그의 디지털 조작 흔적을 발견해냈다. 그녀는 조작된 서버 로그의 미세한 시간, 불일치와 위조된 디지털 서명을 찾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최진석은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는 대신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정식집의 별실 값비싼 병풍이 외부의 시선을 막아주고 있었다. 앳된 얼굴의 오하리는 그의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젊은이다운 정의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찾아오신 용건이 뭐죠, 회장님?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진석은 여유롭게 찻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어른들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건 젊은이에게 좋지 않아. 특히 자네처럼 재능 있는 젊은이는 더더욱.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않을 텐데. 자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거 권지혁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최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물론 내 평판에는 흠집이 가겠지. 하지만 베리타스는 무너지지 않아. 이 나라의 경제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 하지만 권지혁이는 어떻게 될까? 그는 아직 뿌리가 약한 묘목이야.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가장 먼저 부러지는 건 언제나 그런 나무들이지.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진석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언하는 걸세.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거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자네가 입을 다물고 권지혁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럼 내가 권지혁의 누명을 벗겨주지. 경찰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거고 그는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 거야. 넥수스도 위기에서 벗어나겠지.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니까. 최진석이 비웃듯 말했다. 자네 눈에 다 쓰여 있어. 권지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틀렸나?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자네가 만약 그 증거를 터뜨린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나는 내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
넥서스를 짓밟아 버릴 거야. 권지혁은 업계에서 재기불능이 될 거고 어쩌면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고 차가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지. 자, 선택하게. 자네의 정의감과 권지혁의 미래,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결국 권지혁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다. 지독하게 잔인한 거래였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최진석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런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권지혁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둘이 만났나. 내 며칠 전 권지혁 회장이 그녀의 집 근처에 갔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최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왕국이었다. 그는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 계집애가 입을 열까 두렵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6년 전 그는 오아린의 총명함과 고집을 얕보았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웅크리고 있던 뱀이 독을 품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먼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법무팀장, 지금 바로 내 방으로 오게. 잠시 후 법무팀장이 들어오자 그는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오하린이라는 여자가 있네. 현재 지방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의 모친 병원비가 상당히 밀려 있을 거야. 병원 측에 연락해서 당장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게. 베리타스 그룹의 법률 고문 자격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나가자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린의 삶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준비를 마쳤다. 나다. 오하린의 해외 계좌들 추적해서 전부 마비시켜. 프리랜서로 일하던 것 같은데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려. 그녀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그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사는 곳 알아냈다고 했나? 내 서대문구의 낡은 빌라입니다.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슈퍼마켓에 뭘 사러 가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단 절대 들키지 마. 아직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비서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지시를 마친 최진석은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시계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희뿌연 연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빛은 이제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모든 변수를 통제해 두었다고 생각했다. 돈줄을 끊고 가족을 이용해 압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평범한 여자라면 며칠 안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오하린이 이제 6년 전에 고집 센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는 어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약점이 더 많아진 셈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하린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둥지를 위협받은 어미 맹수는 그 어떤 사냥꾼보다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진석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왕국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신의 성벽에 어떤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하린의 삶을 지탱하던 가느다란 끈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형태로 찾아왔다. 지방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오하린 보호자님 맞으시죠? 어머님의 밀린 병원비가 상당합니다. 일주일 내로 전액 완납되지 않을 경우 저희로서도 부득이하게 퇴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까지는 분납으로 병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베리타스 그룹 법무팀에서도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 저희도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베리타스 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눈 공격이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소중한 존재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돈줄마저 막혔다.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받기로 한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확인을 위해 접속한 해외 은행 계좌들은 정교한 디도스 공격을 받아 마비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재정 상황을 샅샅이 파악하고 그녀를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최진석의 공격은 그녀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첫째, 그는 그녀의 귀국을 알고 있으며 그녀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그는 아직 그녀의 진짜 능력 그녀가 디지털 유령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는 그녀를 그저 6년 전의 돈과 가족 문제로 쉽게 압박할 수 있는 평범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그날 밤부터 하리는 자신의 작은 빌라를 초롱성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부에서 구입한 고성능 보안 카메라를 창문과 현관문에 설치하고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집안의 모든 통신기기는 그녀가 직접 코딩한 다중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수집한 모든 중요 데이터를 추적이 불가능한 분산형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다. 이제 그녀의 집은 낡고 허름한 외관과 달리 어지간한 기업의 전산실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되었다. 하지만 최진석의 압박은 디지털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며칠 후 하리는 자신과 아이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저 불길한 예감이었다. 동네 슈퍼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볼 때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그녀는 자신의 감각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섰다. 골목을 2번 꺾고 일부러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나왔다. 역시나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검은색 세단이 어느새 골목 어귀에 그림자처럼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자신들의 존재를 은근히 드러내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최진석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물리적인 형태로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날 오후는 오랜만에 찾아온 화창한 날이었다. 하리는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을 떨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서로 시소를 타며 경쟁을 벌였고 막내 하은이는 그네에 앉아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건장한 남자가 그녀의 벤치 옆을 지나가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녀와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남자는 짧은 사과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하리는 무심코 바닥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듯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조금 전 바로 저 그네 위에서 신나게 웃고 있던 자신의 딸 혜은이를 몰래 찍은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전문적인 망원 렌즈로 찍은 듯 아이의 해맑은 표정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남자는 사진을 주워들고는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쓱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 아이들을 언제든 건드릴 수 있다. 소리 없는 협박. 남자는 이내 인파 속으로 무심히 사라졌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혜은이가 작게 끙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평화롭던 공원의 풍경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였다. 웃고 떠드는 모든 소음이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동시에 차가운 사레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진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녀의 영린을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리는 한 손으로는 혜은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방어만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최진석이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기 전에 그가 다시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하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실제하는 악마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악마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악마보다 더 지독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최진석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만족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녀는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눌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베리타스 그룹이 해외 투자사와 진행 중이던 극비 협상이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걸린 최진석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증거를 남길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 되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혼란을 일으킬 계획이었다.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는 순간 아주 미세한 지연과 손상을 일으켜 협상 자체를 파탄 내버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겠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고독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넥서스의 업무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광적인 집착에 비서실과 법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6년 전 오하린이 떠나던 시점과 맞물렸던 넥서스의 기술 유출 누명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재검토하라. 넥서스의 심장부 코어라 불리는 중앙 서버실에 위치한 슈퍼컴퓨터 루시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루시드는 권지혁이 직접 설계한 최첨단 AI 포렌식 분석 시스템이었다. 수사기관의 그 어떤 장비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루시드의 임무는 6년이라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버린 디지털 증거의 파편들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집무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루시드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복잡한 3D 그래픽으로 시각화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유적지를 발굴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수백만 개의 평범한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서 변형되거나 삭제된 단 하나의 비정상적인 흔적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김 비서가 지친 얼굴로 보고했다. 회장님, 당시 경찰 조사 자료와 저희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모두 재검토했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모든 증거가 회장님의 개인 서버에서 소스 코드가 유출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없는 게 아니야. 보지 못했던 거겠지.
지역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루시드 딥다이브 모드로 전환해. 표층 데이터가 아니라 서버의 물리적 섹터 레벨까지 파고 들어가. 삭제된 데이터에 잔영 덮어쓰기 된 파일의 중첩 흔적 모든 걸 분석해. 그의 명령에 따라 루시드는 수면 아래의 심해로 잠수하듯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몇 시간 동안 스크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의 파편들만이 스쳐 지나갔다. 지켜보던 분석팀원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질 무렵이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한 팀원이 외쳤다. 아주 미세한 시간 불일치입니다. 서버의 시스템, 로그 파일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의 트래픽 로그 사이에 0.3초의 오차가 있습니다. 3초. 인간은 인지할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족적이었다. 지역이 스크린 앞으로 다가섰다.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로그상으로는 단순한 시스템 동기화 오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분석 결과 이 오류는 외부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백도어를 통해 특정 데이터 패킷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당시 그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는 도난된 소스 코드는 사실 외부에서 심어진 가짜 증거였다는 것이다. 누군가 그의 집에 몰래 들어와 위조 지폐를 놓고 간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해킹의 디지털 서명은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스크린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집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디지털 서명 출처 베리타스 그룹 소유, IP 주소 블록,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지역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자신이 누명을 썼던 시점, 할인이 이별을 통보한 시점. 그 두 개의 점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부자연스러웠던 이별의 이유,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던 그녀의 눈빛.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할인,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6년간 그녀를 향해 품었던 증오와 원망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죄책감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오할인이 아닌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진짜 적 최진석 회장을 향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할인은 자신의 작은 지휘 본부에서 현재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협박은 그녀를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베리타스 그룹과 유럽의 한 대형 투자사 간의 화상회의 화면이 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공식적인 참석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디지털 버그를 통해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속 유령이 되기로 했다. 최종 계약서의 데이터 패킷 전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 베리타스 측 담당자가 말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었다. 최진석 회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프로젝트였다. 할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돈을 훔치거나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 대신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핵심 데이터 패킷이 아주 미세하게 지연되거나 손상되도록 만들었다. 마치 혈관 속의 미세한 혈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패킷이 통과하는 수십 개의 노드 중 단 하나에
찰나의 순간 동안 과부하를 거는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실행. 화면 속에서 데이터 전송 진행률 바가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었다. 98%, 9%. 바로 그 순간 할인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행률 바가 마지막 1%를 남겨두고 멈춰 섰다. 화면 속 베리타스 측 기술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복구해. 그들은 필사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할인의 공격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지연이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지연된 데이터 패킷이 투자사의 보안 시스템에서 변조된 데이터로 인식되어 자동으로 파기되어 버린 것이다. 계약서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전송 실패. 뭐라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사 측 대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중요한 계약의 마지막 순간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 오류는 베리타스 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도 못하는 회사와 수십억 달러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겠군요. 이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투자사 측 대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했다. 하린은 차갑게 식어가는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접속을 끊었다. 같은 시간 베리타스 그룹 회장실. 최진석 회장은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고작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는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기술팀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재수없는 시스템 오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진석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오할인, 그 계집의 짓인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마치 유령에게 한 방 맞은 것처럼 분하지만 방역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인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베리타스의 서버 깊숙한 곳에 디지털 도청 장치들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이 횡령과 뇌물을 위해 사용하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를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이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최진석은 할인의 행방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그의 손이 병원으로 뻗치기 시작했을 때 할인 역시 보안 경고를 통해 그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어머니를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기고 모든 기록을 위장했다. 최진석의 부하들이 병원에 닥쳤을 때 이미 그곳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다음 수를 읽고 맞고 방역하면서 권지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집무실에서 6년 전 베리타스 그룹이 어떻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낮게 말했다. 최진석, 그 늙은 여우를 사냥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할인은 아이들이 잠든 임시 거처에서 최진석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줄기를 찾아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서로의 행동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물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조용했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넥서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회의실의 공기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내뿜는 긴장감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는 AI 기업인 넥서스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에 대한 적대적 M&A 계획안이 떠 있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한 중력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AI 기업인 우리가 왜 건설사를 인수해야 합니까?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적대적 M&A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알던 권지혁은 단 한 번도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의 모든 사업적 판단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수익성 계산에 기반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의 방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차가운 무표정 뒤에 완벽하게 숨긴 채 냉철한 사업 논리를 펼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러분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단순한 건설사가 아닙니다.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며 넥서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도심 재개발 부지와 그들의 건설 기술이 넥서스에서의 AI 기반 도시, 설계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인프라와 결합했을 때 창출될 폭발적인 가치를 데이터와 그래프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발표는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반대하던 임원들조차 점차 그의 비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 회사의 장부,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진석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 데 사용해온 핵심 창구였다. 회사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최진석의 모든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이었다. IM&A는 넥수스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반대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권지혁의 선언과 함께 이사회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넥수스의 적대적 M&A 선언 소식은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허를 찔렸다. 그는 처음에는 권지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노련한 감각은 이내 이것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태영건설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여린 놈이 감히 내 금괴에 손을 대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영건설의 주식을 사들이라고 명령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두 거인의 전쟁이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넥수스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매집하면 최진석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 방어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시장 전체가 두 사람의 전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하리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권지혁의 전략을 간파했다. 그가 최진석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왜 하필 태영건설을 노리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진석의 회계 장부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독할 수 없는 몇 겹의 정교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지혁이 거대한 망치를 들고 성문을 부수려 한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혼자서는 안 돼, 권지혁. 하리는 혼잣말을 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최진석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암호화 데이터 패킷 하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아닌 태영건설의 회계 소프트웨어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한 디크립션 알고리즘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에 걸쳐 최진석의 시스템을 분석하며 만들어낸 마스터키였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의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비리 제보 라인으로
그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다. 발신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흔적은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치며 완벽하게 지워졌다. 첨부 파일, Key of Truth, ZIP, 메시지 태영건설의 막대한 회계 부정 혐의. 이 열쇠로 진실의 문을 여시어 두 개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협공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내부 고발센터. 한 직원이 익명의 제보를 확인하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첨부된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분석한 보안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현존하는 어떤 해킹 기술보다도 정교하고 완벽했다. 신뢰에 취할 수 있는 제보와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를 손에 넣은 금융감독원은 M&A 전쟁이 한창이던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회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진석 회장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권지혁의 자금 공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공세.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금감원이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뚫은 거지? 최진석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를 향한 여론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권지혁 역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뉴스를 보며 전율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악명 높던 태영건설의 철벽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것이 오하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구해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위대한 전사였다. 하린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의 요란한 정면 공격이 자신이 보낸 조용한 암살자, 즉 익명의 제보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권지혁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의 대담함에 대한 묘한 경외심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진석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지혁의 공격과 금감원의 조사가 모두 오하린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돌아와 이 모든 혼란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협박이나 감시는 의미가 없다. 수화기 너머의 부하가 침묵으로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오하린의 아이들 중 하나를 잡아와. 계집애 하나로 족하다. 그 아이를 인질로 삼아 오하린과 권지혁 두 놈 모두를 한 번에 무릎 꿇게 만들 거다. 그것은 악마의 명령이었다.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날 오후 하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새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M&A 전쟁과 금감원 조사는 잠시 잊고 그녀는 평범한 엄마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고 혜은이는 엄마를 보며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최 회장의 부하들이 차 안의 어두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조용했던 전쟁이 이제 피를 부르는 잔혹한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공원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오하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모든 시름을 잊고 있었다. 하준이는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준이는 그런 형을 부러운 듯 쳐다봤다. 혜은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와 안기며 제잘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할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원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음흉한 눈빛의 사내들이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인파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흩어져서 마치 거대한 그물을 펼치듯
그녀와 아이들 주위를 포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그네에 앉아있는 하윤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준아, 서준아, 하윤아 엄마한테 와. 할인이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던 순간 한 남자가 혜은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계산적이었다. 안 돼. 할인의 비명이 공원을 갈랐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남자의 거친 손이 혜은이의 작은 어깨에 닿기 직전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최진석 회장의 부하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소리 없이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혜은이에게 손을 뻗던 남자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고, 다른 한 명은 할인의 뒤쪽에서 접근하던 다른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싸움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지만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효율성과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10여 초 만에 공원 바닥에는 최진석의 부하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할인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새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필사적으로 숨겼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 나타난 남자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나측은 얼굴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권지혁의 그림자 김비서였다. 괜찮으십니까, 오하린 씨?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입에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당신들이 왜 여기에?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자세를 낮추고 있었다. 권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김 비서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최진석 회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권지혁이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할인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자신도 모를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의 마수는 아이들에게까지 뻗쳐왔다. 이 전쟁을 끝나에 내야만 했다.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김 비서는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뒤 할인에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가시죠. 아이들도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6년 만에 다시 권지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권지혁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였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할인이 살던 낡은 빌라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김 비서가 준비해둔 장난감과 간식을 보고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로봇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하윤이는 김 비서가 건넨 커다란 곰인형을 품에 꼭 안고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할인에게 본론을 꺼냈다. 그는 다음 날 열릴 베리타스 그룹의 긴급 주주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권 회장님께서는 그곳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의 비자금 내역은 금감원을 통해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석 회장을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기에는 증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는 분명 6년 전 사건을 물고 늘어지며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겁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권지혁의 말을 대신 전했다. 최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리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6년 전 최진석이 자신을 협박했던 지옥 같았던 그날의 대화.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자 지난 6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고통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에게도 넘기지 않고 혼자 간직해왔다. 그것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아픈 상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과거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과 같았다. 권지혁을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까지도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오늘 공원에서 혜은이를 향해 뻗어오던 그 더러운 손이 떠올랐다. 최진석을 이대로 둔다면 아이들은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암호화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김비서에게 그것을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 반드시 끝내주세요. 김비서는 USB를 받아들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던 연대는 이제 의식적인 동맹이 되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누게 된 것이다. 김비서가 떠난 후 하리는 잠든 아이들의 곁으로 갔다. 그녀는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아가. 엄마가 약속할게. 너희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꼭 되찾아 줄게. 창밖은 다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하리는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베리타스 그룹의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 주주총회장.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최진석 회장은 넥수스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어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사소한 오해일 뿐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역력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고 주주들의 수군거림은 불안한 파도처럼 회의장을 떠돌았다. 최진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지혁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침략자가 아닌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비서와 변호인단은 그의 존재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최진석을 향해 잠시 차가운 시선을 보낸 뒤 주주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진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주주총회를 시작했다. 그는 현란한 미사 요구와 거짓된 데이터로 현재의 위기를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 주주로서 긴급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규정상 주요 주주의 발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비난이나 폭로 대신 데이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진석 회장님께서는 베리타스 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손짓하자 그의 팀이 준비한 영상이 회의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졌다. 그것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즉 할인이 제보한 알고리즘으로 해독된 최진석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핀 안처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표가 되어 모든 주주들 앞에 드러났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횡령과 배임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액수는 천문학적이었다.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저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까? 궁지에 몰린 최진석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것은 저 자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저 자는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가장 오래된 무기를 꺼내들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자는 6년 전에도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던 범죄자입니다. 저런 범죄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6년 전의 누명을 자신의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 회의장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일부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범죄자라고요? 좋습니다. 그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렇다면 6년 전의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최 회장님?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회의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화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회의장 전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6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피커에서는 먼저 최진석의 지금보다 젊지만 똑같이 잔인하고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진석, 권지혁을 저 차가운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면 네가 떠나. 조용히 그놈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다음으로 겁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어린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할인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건 회장님이 조작하신 거잖아요. 주주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최진석 비웃음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군. 내가 조작했든 안 했든 모든 증거는 권지혁을 가리키고 있어. 내가 손만 까딱하면 그놈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하지만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놈을 살려주지. 오할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할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이어 최진석의 악마 같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최진석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해. 그놈의 일에 대한 집착에 질렸다고 해. 지독하고 차갑게 그놈 가슴에 비수를 꽂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연락하는 날엔 권지혁은 내 손에 죽어. 명심해. 녹음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권지혁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피해자였다. 오하리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영웅이었다. 진짜 범죄자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하고 두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최진석 회장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제국, 그의 명성,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권지혁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할인의 희생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은 자의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녹음 속에서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6년간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가 홀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왔는지 깨달았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진실의 장막은 거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회의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권지혁은 텅 빈 스크린을 보며 과거에서 온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다. 그의 위대한 승리는 그의 가장 뼈아픈 패배의 증거이기도 했다. 최진석 회장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주주총회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베리타스 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중의 분노 속에서 공중분해되었고, 최진석은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비운의 희생양이었던 오할인을 재조명했고,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낸 권지혁을 불굴의 사업가로 조명했다. 넥서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권지혁은 마침내 숙적을 꺾은 승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축배를 드는 대신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며칠 동안 집거했다. 스크린에 떠오른 자신의 성공 신화를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귓게는 주주들의 환호성이 아닌 녹음기 속에서 떨리던 할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6년의 세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오하린 씨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안전가옥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 지금은 그녀의 시간이 필요해. 그는 아직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할인과 그녀의 가족을 돕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병원 측에는 후원자의 신원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거액의 신탁펀드를 조성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충분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지급되고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 모든 일은 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하린은 마침내 최진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실력은 업계에 알려져 이제는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달리게 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특히 권지혁과 아이들의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이 갑자기 최고의 시설로 옮겨진 것도 자신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입금된 것도 모두 그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는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권지혁이 마침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약속도 없이 그녀의 새 아파트 앞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던 하리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그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6년 전 빌라 앞에서의 대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조용하고 무겁고 슬펐다. 아이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 하린의 등 뒤로 숨었다. 하린은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 무너지는 마음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가 틀렸었어, 하린아. 그는 말을 이었다. 난 널 믿지 못했어.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지. 내 자존심이, 내 야망이 내 눈을 멀게 만들었어. 네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내려 했는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고 그녀의 위대했던 희생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했다. 얼음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를 향한 미안함으로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연인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의 부탁은 훨씬 더 간절하고 겸손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지난 6년간 아이들의 곁에 있어 주지 못했으니까. 그는 등 뒤에 숨어 자신을 엿보는 아이들을 향해 슬픈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도 될지. 그 결정은 네가 해줘. 어떤 결정이든 나는 존중할게.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와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지금처럼 뒤에서 조용히 도울게. 그는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하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원망, 그리움, 그리고 연민. 그녀는 눈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남자를 보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를 아프게 했던 남자. 그녀는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 아이들과 공원에 갈 거예요.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다. 하지만 초대였다. 굳게 닫혔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이는 신호였다. 권지혁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는 차마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이 눈부신 공원. 새아이는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수만큼 알록달록한 연 3개가 들려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어색한 캐주얼 차림을 한 그는 영락없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 아빠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심을 보였다. 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연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같이 날려볼까? 그때 첫째 하주은이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그러나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의 허락, 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그 말을 마침내 입에 담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야기의 마지막은 IT 업계의 거물이자 냉철한 승부사였던 권지혁이
새 아이와 함께 연을 날리려다 제풀에 넘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구르며 웃는 모습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더없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미래는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